죽어야 다 편해지지 않겠어? 중환자실, 침대 옆에서 들려온 남편의 차가운 속삭임. 그는 식물인간이 된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62세 이선영은 모든 걸 또렷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로 태어나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살던 그녀. 하지만 남편이 계획한 것은 20억 보험금을 노린 완전 범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30년 전 사랑했던 남자가 담당 의사로 나타났고 두 사람은 숨막히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당신이 절대 예상 못할 반전과 감동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아, 잠깐.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부산 해운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7층 펜트하우스. 아침 햇살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을 통해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만든 식탁. 그 앞에 앉아있는 두 사람. 하나는 우아한 미소를 지닌 62세 여성. 바로 이선영입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에 진주 목걸이가 그녀의 품격을 더해주죠. 30년간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직을 맡아온 그녀는 오늘도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남편 박태주는 52세. 10년 전 선영과 결혼한 후 언론에서 성공한 사위라 불리는 남자였죠. 젊은 나이에 IT 기업을 성공시킨 그는 늘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래 보였어요. 하지만 이 화려한 아침 풍경 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정은 어떻게 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목소리에는 기대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태주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그게 전부였어요. 한 단어. 10년 결혼 생활의 현실이 고스란히 담긴 차가운 한 단어 말이죠. 선영의 얼굴에 스치는 아픔을 태주는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번 주말 생신 파티 준비하시라고 하셨는데 선영이 다시 시도해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여전히 냉랭했어요. 알아서 해. 또 한 번의 짧은 대답. 마치 비서와 이야기하는 것 같은 태도였죠. 선영의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집니다. 식사를 마친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장 재킷을 걸치며 현관으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선영은 조용히 바라보았어요. 매일 반복되는 이 장면이 이제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어요. 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선영의 대답은 허공에 흩어집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다시 찾아온 정적. 20억이 넘는 이 화려한 공간이 갑자기 감옥처럼 느껴졌어요. 선영은 혼자 남은 넓은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마다 걸린 값비싼 그림들,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가구들, 그리고 부산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이 멋진 뷰.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하지만 그 어느 것도 그녀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선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었어요. 30년 전 대학 시절의 일이었죠. 미술을 전공하던 20대의 그녀에게는 진정으로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의대생 정민호. 순수하고 따뜻했던 그 시절의 사랑이었어요. 두 사람은 정말 행복했어요. 캠퍼스 벤치에 앉아 미래를 그리며 대화를 나누던 그때, 선영아, 나 의사 되면 너랑 결혼할 거야. 작은 병원이라도 차려서 행복하게 살자. 민호의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하지만 꿈같던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버지 이창호 회장의 반대가 시작되었거든요. 재벌가 딸이 의사 따위와 결혼할 수는 없다.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선영의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좋아할 만한 젊은 사업가를 소개해 줄 테니 그 의대생과는 당장 헤어져라.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박태준이었습니다. 야망 넘치는 젊은 사업가.
아버지는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했어요. 저 친구면 우리 선영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호가 갑자기 그녀 곁을 떠난 것입니다. 작별 인사도 없이, 설명도 없이 말이에요. 선영은 아직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민호야,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어? 수없이 자문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선영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태준과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어요. 태준도 자상했고 선영 역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첫 만남에서 태준이 말했었죠. 선영 씨, 전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서로 존중하며 사는 부부 말이에요. 달콤한 약속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태준은 변했습니다. 사업이 커질수록, 돈이 많아질수록 그는 차가워졌어요. 선영은 점점 장식품이 되어갔죠. 사교 모임에서는 아름다운 부인, 언론에서는 품격 있는 재벌가 며느리. 하지만 집에서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미술관에서의 일상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장이라는 직책은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없었어요. 모든 중요한 결정은 아버지 회사에서 내려왔고 그녀는 그저 얼굴마담일 뿐이었습니다. 관장님, 이번 전시 기획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원이 물어봐도 실제로는 이미 모든 게 정해진 후였어요. 선영의 의견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죠. 오후가 되어 선영은 미술관으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벤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갑니다. 각자의 목적과 희망을 가지고 말이에요. 나에게도 그런 게 있었을까? 선영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미술관에 도착한 선영을 직원들이 공손히 맞이했습니다. 관장님, 오늘 일정 확인해 드릴까요? 하지만 일정이라고 해봐야 형식적인 회의와 사교적인 만남뿐이었어요. 진정한 예술적 토론이나 창조적인 기획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원하던 일은 아니었죠.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태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자주 그랬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지만 선영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느꼈어요. 여자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혼자 저녁을 먹으며 선영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돌아온 거죠. 하지만 평소와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미묘한 미소가 떠 있었고 향수 냄새도 났어요. 선영이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 말이에요. 늦었네요. 선영이 말했습니다. 응. 회의가 길어져서. 태준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어요. 하지만 선영은 느꼈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 옆에 누워있는 태준은 금세 깊은 잠에 빠졌지만요. 그의 휴대폰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밤중에 진동이 울렸어요. 문자 메시지였죠. 선영은 몰래 화면을 봤습니다. 오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사랑해요. 발신자는 미영이었어요. 그 순간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에서 처음 느끼는 충격이었어요. 배신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절망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태준의 변화, 늦은 귀가, 그리고 다른 향수 냄새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62세의 선영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화려한 펜트하우스? 미술관 관장이라는 직책? 아니면 재벌가 딸이라는 타이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던 그녀의 삶이 실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에 일어날 그 끔찍한 사건을 말이에요. 그 충격적인 문자를 본 지 정확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1월 15일, 아버지 이창호 회장의 85번째 생신날이었어요.
선영은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생활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죠. 매일 아침 태준을 보면서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산 최고급 호텔 그랜드 볼룸 300여 명의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정재계 인사들, 오랜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모두가 회장의 장수를 축하하러 온 거죠. 선영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아버지 옆에 서 있었어요. 연분홍 치마 저고리가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우와, 관장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하객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선영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고맙다. 선영아, 오늘 준비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구나. 85세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따뜻함이 있었어요.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죠. 태준도 정장을 단정히 입고 참석했어요. 사회적으로는 완벽한 사위의 모습이었죠. 하객들에게 인사를 나누고 회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어요. 장인어른, 건강하십시오. 앞으로도 오래오래 뵙고 싶습니다. 그래, 태준이 덕분에 우리 선영이가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고맙다. 아버지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계셨거든요. 파티가 한창일 때 선영은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거든요. 오빠, 파티 언제 끝나요? 미영이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선영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 목소리, 분명히 문자를 보낸 바로 그 미영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빨리 끝내고 만나러 갈게요. 사랑해요, 오빠. 선영은 화장실 문 뒤에 숨어서 떨이고 있었어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영이 나간 후 선영은 거울 앞에 섰어요. 창백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손이 떨려서 립스틱을 바르기조차 어려웠죠. 어떻게 해야 하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파티장으로 돌아온 선영을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바라보셨어요. 선영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니? 네, 아버지. 조금 피곤해서요.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럼 일찍 들어가거라. 오늘 고생 많이 했으니까.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태준의 행동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죠. 드디어 파티가 끝났어요. 태준이 선영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회사 사람들이랑 2차 가야 해. 먼저 들어가. 저도 같이 갈게요. 선영이 말했지만 안 돼. 업무 관련 이야기라서 부담스러워할 거야. 태준의 거절은 단호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태준은 회사 사람들과 가는 게 아니라 이영과 만나러 가는 거였죠. 혼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선영은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운전기사 김 씨가 룸미러로 선영을 바라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그냥 피곤해서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집에 도착한 선영은 한복을 벗고 거실에 앉았어요. 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는 적막했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새벽 2시가 넘어서야 태준이 들어왔어요. 술 냄새와 함께 진한 여성 향수 냄새가 풍겼어요. 늦으셨네요. 선영이 말했어요. 응. 태준은 그 한마디만 하고 바로 안방으로 향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전혀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잠든 태준을 바라보며 10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죠.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상은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선영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점점 커져갔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태준이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초조해 보였거든요. 일찍 오셨네요. 선영이 말했어요. 응. 일이 빨리 끝나서. 태준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표정이 좀. 별일 없어. 태준이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느꼈어요.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 후, 선영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태준의 서재에서 우연히 보험 서류를 본 거예요. 사고, 보장 20억 원. 그런데 가입 날짜를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이었어요. 이상해. 왜 갑자기? 선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 어디야? 집에 있어요. 아, 그래. 오늘 아버지 생신 파티 정리하느라 고생했지? 푹 쉬어. 태준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다정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죠.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은 후 선영은 불안해졌어요. 태준의 갑작스러운 다정함, 20억 원 보험 가입, 그리고 계속되는 불륜. 모든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말이에요. 밤 11시, 아버지 생신 파티 뒷정리를 마친 선영이 집으로 향했어요. 운전기사 김 씨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선영이 직접 운전했죠. 오늘 정말 힘들었네. 선영이 혼잣말을 하며 핸들을 잡았어요. 부산 해운대 해변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선영의 마음은 어두웠어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앞에서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어요. 선영이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순간 쾅! 뒤에서 엄청난 충격이 전해졌어요. 대형 트럭이 신호를 위반하고 선영의 차를 들이받은 거였어요. 차가 빙글빙글 돌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혔어요. 선영의 머리가 강하게 부딪혔죠. 아, 선영의 의식이 희미해졌어요.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어요. 환자 의식 없음, 빨리. 구급대원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죠. 3일 후, 부산대학교 병원 중환자실. 선영이 눈을 떴어요. 하지만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깨어나셨군요. 의사가 말했어요. 잠금 증후군입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선영은 충격받았어요. 말도 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모든 걸 듣고 모든 걸 볼 수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들어온 거였어요. 의사 선생님, 아내 상태가 어떤가요? 태준이 걱정스러운 척 물었어요. 안타깝게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평생 이 상태로 살아야 할 수도.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나간 후 태준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병실에 혼자 남은 태준이 선영의 침대 옆에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죽어야 다 편해지지 않겠어? 선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준은 아내가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지만 선영은 모든 걸 또렷하게 듣고 있었거든요. 깨어나지 않는 게 우리 모두에게 좋을 것 같아. 태준이 계속 말했어요. 그 순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아, 미영아. 선영은 귀를 기울였어요. 응. 사고 났어. 중상이야. 네? 보험금? 응. 20억. 일주일 전에 추가로 가입해둔 게 있어서 이제 곧 자유로워질 수 있을 거야. 충격이었어요. 완전히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20억 보험금을 노린 살인 시도였어요. 보고 싶어. 나도. 조금만 더 기다려. 모든 게 정리되면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 태준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며 선영은 분노했어요.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전화를 끊은 태준이 다시 선영을 바라봤어요. 미안해, 선영아. 하지만 이게 최선이야. 너도 이해해 줄 거라 믿어. 그리고 태준은 병실을 나갔어요. 혼자 남은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었거든요. 반드시 복수하겠어. 선영이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몸도 못 움직이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려고 하고 있었어요. 선영은 아직 몰랐지만 30년 전 사랑했던 그 남자가 그녀의 담당 의사로 배정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태준이 병실을 나간 후 선영은 절망에 빠져 있었어요. 몸도 움직일 수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환자분, 안녕하세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담당 의사가 바뀐 모양이었죠. 저는 신경외과 정민호입니다. 앞으로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정민호라고 했나요? 설마, 그 민호? 의사가 선영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선영은 확신했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그 따뜻한 눈빛을 잊을 수 있을까요? 바로 30년 전 사랑했던 그 남자, 정민호였어요. 환자분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정중하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선영을 알아보는 기색은 없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그녀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겠죠. 민호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어요. 잠금증후군이라는 희귀한 질환입니다. 의식은 완전히 깨어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죠. 하지만 뇌 기능은 정상이기 때문에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소리쳤어요. 민호야, 나야, 선영이야. 하지만 물론 소리는 나지 않았죠. 민호가 선영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그가 잠깐 멈췄어요. 아니, 착각이겠지. 하지만 그때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든 모양이었죠. 환자분,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민호가 간호사에게 물었어요. 이선영 님이세요. 선생님. 62세 미술관 관장이시고요. 그 순간 민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이선영? 설마. 그가 선영의 얼굴을 다시 자세히 봤어요. 선영아, 너야? 드디어. 민호가 알아본 거예요. 선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선영아, 정말 너구나. 민호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30년 만이야.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민호는 잠시 멈춰서 주변을 살피고는 선영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선영아, 내 말이 들린다면 눈을 한번 깜빡여봐. 선영이 눈을 깜빡였어요. 정말, 내가 날 알아보는구나. 민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선영아, 30년 전 일이 정말 미안해. 내가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어서. 선영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을까요? 민호가 주위를 다시 살피고는 속삭였어요. 내 남편이 그때 나를 찾아왔어. 협박했지. 너랑 헤어지지 않으면 내 아버지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리고 너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 충격이었어요. 태준이 그런 짓을 했다니. 난 어쩔 수 없었어. 널 지키기 위해서는 떠나는 수밖에 없었어. 정말 미안해, 선영아. 선영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민호가 자신을 버린 게 아니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30년간 품어왔던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죠.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알겠어. 뇌파 검사를 해봤는데 내 뇌 활동이 완전히 정상이야. 모든 걸 듣고 있다는 뜻이지.
민호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피더니 말했어요. 선영아, 지금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 내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다면 2번 눈을 깜빡여줘. 선영이 2번 깜빡였어요. 민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역시 그렇구나. 선영아, 나를 믿어.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켜줄게. 30년 전에는 내가 너무 어리고 무력했지만 이제는 달라.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들어온 거였죠. 아, 의사 선생님. 태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내 상태는 어떤가요? 안타깝게도 큰 호전은 없는 상태입니다. 민호가 전문적인 톤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느꼈어요. 민호가 태준을 경계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군요. 혹시 회복 가능성은? 태준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표정에서 선영은 이상한 기대감을 봤어요. 회복하지 못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거든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더 지켜봐야겠어요. 민호가 답했어요. 태준이 나간 후 민호가 다시 선영에게 다가왔어요. 선영아, 저 남자가 뭔가 숨기고 있어. 내가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다면 알려줘. 어떻게 알려줄까요? 선영은 생각했어요. 그때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어요. 우리 손가락 신호를 만들어 보자. 예스는 검지 손가락을 한 번, 노는 2번 움직여줘. 할 수 있겠어? 선영이 검지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어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대단해. 소통할 수 있구나. 민호가 기뻐했어요. 선영아, 내 남편이 너를 해치려고 했나? 민호가 물었어요. 선영이 검지 손가락을 한 번 움직였어요. 예스. 계획적이었나? 다시 한 번. 예스. 보험금 때문인가? 또 한 번. 예스.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나쁜 놈. 어떻게 그런 짓을. 민호가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선영아,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그리고 널 지켜줄게. 30년 만에 느끼는 민호의 손길. 따뜻했어요. 선영은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런데 그때 경실 문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저분이 새로 오신 담당 의사시구나. 누군가의 목소리였어요. 네, 정민호 선생님이세요. 신경외과 전문의로 유명하시대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죠. 그런데 저분, 환자분을 아시는 것 같던데요? 아까 보니까 굉장히 자세히 살펴보시더라고요. 선영은 걱정됐어요. 혹시 태준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민호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요. 선영아, 우리 관계는 비밀로 해야겠어. 태준이 알면 나를 담당이에서 빼버릴 거야. 선영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동의한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부터 민호는 매일 선영을 찾아왔어요. 표면적으로는 담당 의사로서 검진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둘만의 소통 시간이었어요. 선영아, 나 의사 됐어. 30년 전에 약속했던 대로 말이야.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선영은 기뻤어요. 민호가 꿈을 이뤘다니. 지금은 이병헌 신경외과 과장이야. 그동안 정말 많은 공부를 했어. 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거든. 정말일까요? 민호가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선영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선영아, 이제 우리 복수를 시작해보자. 태준이 한 짓을 세상에 알려야 해.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워. 도움이 필요해. 선영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아버지께 연락해볼까? 민호가 물었어요. 선영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좋은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경실을 드나드는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나? 선영은 생각했어요. 간병인 김말순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70세가 넘었지만 정정하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강한 분이었거든요. 선영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좋아. 조심스럽게 접근해보자. 그날 오후
간병인 김말순 할머니가 병실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민호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할머니,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의사 선생님, 무슨 일이시죠? 민호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이 환자분께서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다는 걸 아세요? 네? 정말이에요? 말순 할머니가 놀랐어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일들이 있어서요. 혹시 이 환자분의 남편이 오면 대화 내용을 좀 유심히 들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말순 할머니는 눈이 반짝였어요. 혹시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부탁드릴게요. 물론이죠. 의사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드디어 동맹이 생긴 거예요. 선영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태준과 미영이 한 짓을 반드시 밝혀내고 말겠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민호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간병인 김말순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70세가 넘었지만 눈썰미가 예리하고 정의감도 강했거든요. 의사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다음 날 아침, 말순 할머니가 민호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어떤 게 이상하신가요? 어젯밤에 환자분 남편이 와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는데요.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를 했어요. 민호의 표情이 긴장됐어요. 어떤 얘기를 했나요? 말순 할머니가 주위를 살피더니 속삭였어요. 복도에서 전화를 받더라고요. 네. 보험사 직원분이시죠? 사고 일주일 전에 추가 가입한 20억짜리 보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냐면요. 말순 할머니가 계속했어요.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아, 그래요. 빨리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마치 부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투로 말해서 정말 기가 막혔어요. 민호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정말 나쁜 놈이군요. 할머니, 이 사실을 다른 사람한테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위험할 수 있어요. 당연히 안 하죠. 선생님, 대신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그때 선영이 있는 병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죠. 민호가 급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바로 선영의 아버지, 이창호 회장이었죠. 실례합니다. 저는 환자의 담당의 정민호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시군요. 저는 환자의 아버지, 이창호입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어요. 딸 상태가 어떤가요? 정말 깨어날 수 없는 건가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조용한 곳에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두 사람은 병원 상담실로 이동했어요. 민호가 문을 닫고 진지하게 말했어요. 회장님, 제가 30년 전에 따님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뭐라고요? 이창호 회장이 놀랐어요. 대학 시절 미술과 이선영 씨와 의대생 정민호, 저입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때 그 의대생이 자네였단 말인가? 그럼 왜 갑자기? 사위분이 저를 찾아와서 협박했습니다. 선영 씨와 헤어지지 않으면 회장님 회사를 망하게 만들고 선영 씨에게도 해를 끼치겠다고 했어요. 뭐, 태준이가? 회장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민호가 그동안 알게 된 사실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20억 보험금, 계획적인 교통사고, 그리고 태준의 불륜까지. 이창호 회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 놈이 감히 내 딸을. 회장님,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해요. 내가 오현식 변호사를 부르겠네. 30년 지기 친구이고 형사사건 전문가야. 다음 날 오현식 변호사가 병원에 나타났어요.
6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남자였죠. 창호야, 정말 심각한 일이구만. 오 변호사가 민호의 설명을 듣고는 분노했어요. 우선 사고 관련 수사 기록을 확인해 봐야겠어. 그리고 보험 가입 내역도 조사하고.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의사 선생 입장에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서를 작성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완전히 깨어 있다는 부분을 강조해서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병인 말순 할머니가 급히 뛰어왔거든요. 의사 선생님, 큰일이에요. 왜 그러세요? 할머니, 아까 사고 낸 트럭 운전기사가 병원에 와서 환자분 남편을 만났어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제가 우연히 들었는데요. 트럭 운전기사가 형님,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양심상 너무 괴로워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태준이 뭐라고 했나요? 오 변호사가 급하게 물었어요. 야, 정신 차려.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우리가 약속한 대로 끝까지 가는 거야. 돈은 이미 줬잖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증언이었어요. 정말 돈을 주고 사고를 사주한 거였죠. 할머니, 혹시 그 트럭 운전기사 이름 아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병원 방문자 명단에 써 있더라고요. 김대호라고 하던데요. 오 변호사가 즉시 수첩에 적었어요. 좋아요. 이제 그 사람을 찾아야겠군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김대호를 설득해서 진실을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 이창호 회장이 말했어요. 내가 직접 만나보겠네. 사람은 결국 양심이 있는 법이야.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김대호가 모든 걸 자백한 거예요. 오 변호사가 병원에 와서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김대호를 만나서 진심으로 대화했어요. 그 사람도 양심에 찔려서 괴로워하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했나요? 박태준이 5천만 원을 주면서 교통사고를 내라고 했대요. 처음에는 가벼운 접촉사고만 내려고 했는데 박태준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압박해서 강하게 들이받았다고 하더군요. 선영도 들을 수 있게 병실에서 이야기했어요. 선영은 분노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느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오 변호사가 계속했어요. 박태준의 통화 기록을 조사했는데 사고 당일 밤 미영이라는 여자와 무려 23번 통화했더군요. 미영이는 누구죠? 이창호 회장이 물었어요. 민호가 대답했어요. 태준의 불륜 상대입니다. 20대 후반의 여성이고요. 회장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런 놈이. 더 놀라운 건 오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 여자도 보험금 받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통화 내용을 복원해 보니 20억 받으면 우리 새로운 시작할 수 있어라는 대화가 나와요. 완벽한 공범이었던 거죠. 그때 간병인 말순 할머니가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어요. 의사 선생님, 제가 또 들은 게 있어요. 어젯밤에 환자분 남편이 그 미영이라는 여자와 통화하면서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의사가 회복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충격받았어요. 설마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건 아닐까요? 민호가 즉시 결정을 내렸어요.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선영 씨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김대호의 증언, 통화 기록, 보험 가입 내역, 그리고 할머니의 목격담까지.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요. 이창구 회장이 주먹을 쥐었어요. 내 딸을 해치려 한 놈을 용서할 수 없어. 민호가 선영을 바라보며 손가락 신호를 확인했어요. 선영아, 우리가 이겼어. 이제 정의가 실현될 거야. 선영이 검지손가락을 한번 움직였어요. 기쁘다는 뜻이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태준이 들어온 거였어요. 어? 아버님은 왜 여기 계시고? 이분들은 누구신가요? 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환자분의 상태에 대해 상의하고 계셨습니다. 태준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모양이었죠. 아버님, 선영이 상태가 어떤가요? 태준이 연기하듯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별로 좋지 않다고 하는군. 이창호 회장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태준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이 그를 경계하고 있었어요. 곧 체포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태준과 미영의 악행이 곧 세상에 드러날 거였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오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태준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평소처럼 병원에 와서 위선적인 연기를 하고 있었어요. 선영아, 오늘도 와줬어. 빨리 회복해야 할 텐데. 태준이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경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온 거였죠. 박태준 씨, 살인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수갑을 들고 말했어요. 태준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뭔 소리예요? 체포라니.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선영은 마음속으로 환호했어요.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거든요. 태준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이건 누명이야. 내가 왜?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같은 시간, 미영의 아파트에도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김미영 씨, 보험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미영도 완전히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지만 통화 기록과 증언들이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어요. 3개월 후, 부산지방법원 대법정.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검사가 기소장을 읽었어요. 피고인 박태준은 부인 이선영을 살해하고 20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려 했으며 김대호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교통사고를 사주했습니다. 피고인 김미영은 이를 알면서도 공모했습니다. 방청석에는 이창호 회장과 민호, 그리고 간병인 말순 할머니까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 변호사가 변호인석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해자 이선영님은 현재 의식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담당의 정민호 박사의 의학적 소견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민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피해자는 잠금 증후군 환자로서 의식이 완전히 정상입니다. 손가락 신호를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사고 당시와 그 후의 상황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어요. 그럼 피해자가 직접 증언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장치를 통해 가능합니다. 드디어 선영이 법정에 왔어요. 휠체어에 앉은 채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어요. 민호가 선영의 손에 특별한 센서를 달았어요. 선영님, 손가락을 움직이면 화면에 글자가 나타납니다. 천천히 하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화면에 글자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20억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사고를 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증언하는 충격적인 순간이었거든요. 태준이 변호사석에서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야. 선영이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하지만 선영은 계속 증언했어요. 미영과 불륜, 사고 후 빨리 죽기를 기대했습니다.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박태준이 병실에서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선영의 손가락이 더욱 빨라졌어요. 죽어야 다 편해지지 않겠어라고 말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나왔어요. 남편이 식물인간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니. 이어서 김대호가 증인석에 섰어요. 박태준이 저에게
5천만 원을 주면서 교통사고를 내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접촉사고만 하려 했는데 확실히 해야 한다고 압박했어요. 간병인 말순 할머니도 증언했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보험사와 통화하면서 20억 보험금 이야기를 하고 미영이라는 여자와 이제 곧 자유로워진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모든 증거가 완벽했어요. 통화 기록, 보험 가입 내역, 목격자 증언까지. 태준의 변호사가 최후 변론을 했어요. 피고인은 단순히 실수를 한 것입니다. 살인 의도는 없었어요. 하지만 검사의 논고는 달랐어요.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미수입니다. 보험금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로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3주 후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박태준, 살인미수 및 보험 사기로 징역 15년, 피고인 김미영, 보험 사기 공모로 징역 12년.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어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태준이 법정에서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선영아, 용서해줘.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무 늦었죠. 6개월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선영이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 거예요. 선영아, 정말 대단해. 민호가 기뻐했어요. 의지의 힘이야. 복수에 대한 강한 의지가 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한 거야. 선영이 힘겹게 말했어요. 고마워. 민호야. 30년 만에 다시 만나서 나도 고마워. 너를 지킬 수 있어서. 이창호 회장도 딸의 회복을 보며 기뻐했어요. 선영아, 아빠가 30년 전에 너희를 갈라놓은 걸 후회하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아버지, 민호 박사, 고맙네. 내 딸을 구해줘서. 1년 후, 선영은 휠체어의 도움을 받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어요. 민호가 프러포즈했어요. 선영아, 30년 늦었지만 나와 결혼해 줄래? 이번엔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네, 좋아요. 민호야. 두 사람은 조용한 바닷가 마을로 이사했어요. 부산에서 1시간 거리의 작은 어촌이었죠. 여기가 좋아. 민호야. 조용하고 평화로워. 선영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만의 시간이야. 민호는 그 마을의 작은 의원을 차렸어요. 선영은 동네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비록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선영을 무척 좋아했어요. 선생님, 그림 정말 잘 그려요. 고마워. 민지야, 너도 잘하고 있어. 저녁이면 두 사람은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민호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함께 노을을 바라봤죠. 민호야, 고마워.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나야말로 고마워.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어느 날 간병인 말순 할머니가 찾아왔어요. 선영이 어떻게 지내? 할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정의가 실현됐어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야. 나쁜 놈들은 벌 받아야 하는 거야. 말순 할머니는 이제 다른 환자들을 돌보며 또 다른 정의를 실현하고 있었어요. 75세의 나이에도 정의감은 여전했거든요. 태주는 감옥에서 후회하고 있었어요. 미영도 마찬가지였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고 있었어요. 선영과 민호는 매일 행복했어요. 늦은 나이에 찾은 진정한 사랑이었거든요. 우리 나이가 62세인데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까? 선영이 물었어요. 물론이지.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 그리고 우리에게는 앞으로 30년이 더 있어.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평화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죠. 화려한 펜트하우스도 재벌가의 이름도 필요 없었어요. 진실한 사랑과 평온한 일상. 그것이 62세 선영이 찾은 진정한 행복이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사랑은 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어요.